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게 벌써 4년이나 되었네요. 장례를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가 고작 44.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서둘러 하늘나라로 갔네요. 그렇지만 오늘 사연을 보낸 이후에 남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요. 모두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시댁 문제예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시댁과 저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단절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었고 남편이 갔다는 이유로 더는 안 보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도 찾아뵈었고 가끔은 아무 날도 아닌 때에 연락도 드리곤 했어요. 더구나 시기가 시기였어요.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제 마음보다도 시어머니 마음이 많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더 자주 드리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잘 대해주셨어요. 더는 오지 말아라.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죠.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라고 행동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때론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셨죠. 처음엔 물론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도 돌멩이가 하나 생겼어요. 저를 넘어뜨리려는 돌뿌리요. 그건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에요. 저희 남편은 형제관계는 삼형제로 저희 남편이 둘째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주버님이 있고 밑에 도련님이 계시죠. 저희 부부가 연애를 할 때 남편으로부터 삼형제에 대해 많은 일화를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로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어릴 때부터 준법 정신이 뛰어나 형제들이 무단횡단이라도 하면 엄하게 혼냈어요. 예전에 남편이 멋모르고 도둑질을 했을 땐 정말 경찰서에 보내려고 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도련님은 남편과 5살 차이로 애교 많은 막내 동생이었고 어딜 가든 사랑받는 성격으로 친구가 매년 많았어요. 그래서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학교 회장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들도 많고 고백도 많이 받아서 되려 형제들이 피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돼지 껍데기 집이에요. 벌떼는 3형제 중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그 가게에 데려간 적도 있었죠. 껍데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농업 분야의 연구원이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일했죠. 남편의 성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토끼 같은 여우라고 할까요? 토끼처럼 순진한 얼굴을 하면서도 여우처럼 무척 예민하게 상황을 잘 살폈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무척 잘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일을 놓치지 않았고요. 정말 유망한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자식 농사 하나 기가 막히게 잘 지으셨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들들 중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잘 클 수가 있죠? 정말 시어머니는 걱정 하나 없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아 보였어요. 남자들인데도 매년 생일도 챙겨주었고 여행도 다니고요.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았어요. 비밀도 없는 것 같았죠. 제가 처음 아주버님을 만났을 때 제가 족발을 좋아하는 걸 아시고 술을 못 마신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 어떤 과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올해 호프집을 하셨거든요. 그게 농업기술원 앞이어서 연구원분들이나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주 고객층이었죠. 남편도 저희 호프집 단골이었어요.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겐 손님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손님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제가 학교 과제를 일찍 끝내고 엄마를 도와 서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연구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렇듯 취객 진상이 있었고 그때 저희 엄마는 지인이 오셔서 가게를 잠깐 비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객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 취객이 소주병을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며 말했죠. 아저씨, 그거 나한테 던지시면 바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제정신 아니라서 판단을 못하는가 본데 정신 들면 뼈저리게 후회한다니까? 지금 이야기하지만 난 합의 같은 거 없어요. 어?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휘익하고 소주병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소주병이 제 얼굴 옆을 지나가 벽을 쳐서 부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남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연구원들의 표정이 보였죠. 그리고 벌떡 취객이 일어났는데 남자가 덥석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저 사람 끄집어내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취객을 몰아냈는데 그 남자가 자꾸 품에서 저를 안 놓는 거예요. 안 놓고 취객 욕을 하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저런 인간한텐 술이고 뭐고 팔아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옷깃을 잡았어요. 저기요, 저 좀 놔주시죠. 이제 간 것 같은데 저 숨 막혀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놓아줄 생각은 않고 저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여자가 그렇게 대담하게 말해요. 누구 신경 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저는 겨우 힘을 써서 남자의 품에서 떨어졌어요. 그러자 남자는 제 얼굴 구석구석을 살피며 괜찮은지 보았어요. 제가 괜찮다고 소주병이 저를 비껴갔다고 말해줘 남자는 계속 저를 보았죠. 그리고 저는 남자에게 뒤를 보라고 했어요. 남자의 뒤는 난리가 나 있었죠. 같이 온 사람들이 휘휘 휘파람을 불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래서 여기 자주 왔던 거야? 저는 그 소리에 당황해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자꾸 호출벨을 누르는 거예요. 남자가 있던 그 테이블인 것 같았어요. 제가 빼꼼하면서 쳐다보자 남자들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문을 받으러 걸어갔어요. 그러자 남자가 묻더라고요. 번호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휴대폰이 없다고 하고 뭘 주문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들이 번호라니까 번호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어요. 저는 쌩 돌아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저는 하루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며칠을 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남자가 혼자 와서 맥주를 3000cc나 마시는 거예요. 제가 뻥튀기를 건넸어요. 그러다 훅 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제 손을 턱 잡더니 미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물었어요. 계속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그 상황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고 화내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봤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딱 봐도 들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남자의 가슴 쪽 주머니에 있는 볼펜을 뺏어서 냅킨에 제 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번호를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자가 그 냅킨을 받고 얼떨떨해 하더니 그대로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거절인가 싶었는데 금방 문자가 오더라고요. 프로필을 적어 보냈더라고요. 이름, 생년월일, 직업, 혈액형 등등이 적힌 프로필이요. 그거 보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어요. 사실 6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저는 학생 신분이고 남편은 직장인 신분인 게 걸리긴 했는데 사랑은 못 말리잖아요. 그래서 1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네요. 게다가 프로포즈 멘트는 이거였어요. 딸기는 실컷 먹게 해줄게.
제 남편이 딸기과에서 일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멘트지만 그땐 귀여웠어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스토리를 모두 아주버님은 알고 있었죠. 처음 저를 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시더니 남편에게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시는데 사실 저는 무척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형제관계가 좋다는 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 아주버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형제가 없는 저에게 오빠처럼 행동해 주셨어요. 자주 안부도 묻고 매해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요. 또 만나면 서로 농담도 하고 남편 형도 보고 그랬죠. 그리고 그건 아주버님이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은 경찰의 업무를 자신의 보람으로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늦게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결혼도 엄청 눈치 보였거든요. 위에서 먼저 차례대로 결혼하는 게 보기 좋다는 게 어른들의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둘째인 남편이 먼저 결혼하는 것에 대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도 크게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저도 나름 신경이 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뒤에라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니 무척 기뻤죠. 마음의 짐이 한결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형님이 생긴다는 것에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제외하고 저 혼자 여자였잖아요. 솔직히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남자들이 다정하다고 한들 그 시대 남자들이 얼마나 다정하겠어요. 그래서 전 형님이 생긴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 키도 작고 무척 귀여우신 형님을 보고 기뻤어요. 내 편 같았고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보니 그 작은 손으로 얼마나 야무지게 부엌일 살림을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 하며 애교도 부리고 친해지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명절 때 형님과 따로 커피 한 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시댁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친정 이야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저는 시댁에 시자도 겪지 않았고 시월드라는 단어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어요. 가끔 친구들이 시월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부엌일을 시키는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최고인 시어머니, 게으름뱅이 형님, 잔소리쟁이 형님. 이런 건 정말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버님과 형님이 왜 돌뿌리냐고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4년 전 제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 돌변했거든요. 그건 정말 귀신도 놀랄 만큼 순식간이고 엄청났어요. 제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시댁과 관계를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건 시어머니뿐 아니라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도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년 생일을 챙겨드리고 환절기나 그럴 때 안부도 묻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첫 해의 어느 날이었어요.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야, 지금 혹시 뭐해?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아니, 별게 아니라 오늘 애들 아빠 생일인데 집에 올래?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혼자 있으면 적적할 텐데. 와서 반찬도 좀 가져가고. 알겠지? 형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안 갈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크와 아주버님 좋아하시는 와인을 사들고 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형님이 문을 벌컥 열었죠. 이봐, 우리 동서는 센스가 넘쳐서 케이크 사온다니까. 아니, 우리 애들 아빠가 케이크는 필요 없다 하는데 애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작은 엄마가 사올 거야 라고 했거든. 봐, 얘들아, 너희 작은 엄마는 사온다니까? 그러면서 케이크와 와인만 쏙 빼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덩그러니 잠시 현관에 남겨져 있다가 눈치를 보며 들어갔어요. 사실 그때 형님네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집은 못 들어가게 하던 형님이셨어요. 제가 데려다 드려도 차 한 잔 안 주셨죠. 그래서 긴장하며 들어갔는데 웬걸 생일상이 전혀 차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자기 손목을 보여주더라고요. 형님의 손목엔 아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 일을 자꾸 해서 엉망이야.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더라고. 그러면서 장은 다 봐왔다며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아주버님 생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번 모바일 쿠폰만 보냈지 미역국은 끓여드린 적이 없어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잡채거리가 있길래 잡채도 하고 동태가 있길래 동태전도 했네요. 그렇게 상을 차리고 다들 앉았는데 아주버님 식구가 4명이거든요. 저 혼자 끝에 앉아서 박수치고 노래 불렀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식구인데 식구가 아닌 느낌? 그리고 그건 다음 연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었어요.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 그리고 조카들 생일 밥상을 차리거나 어떤 좋은 식당에 초대받아 가놓고 계산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화장품 반문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개인적인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혼자 카페에 가서 책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서 바빠? 지금 수화학원 끝났는데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내가 손목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해. 그리고 수아 데리고 오면 나중에 수진이도 픽업 부탁해. 해줄 수 있지? 그것도 처음에 무척 당황했는데 형님의 자연스러운 태도와 이제껏 저희가 나눈 관계를 생각해서 몇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에 당연해지더라고요. 멍청하게 저 또한 그 시간을 비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번 화장품을 공짜로 달라고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명절 때마다 드리는 명절 선물 세트 화장품도 안 받는다고 자기는 쓰는 것만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부터 세제, 샴푸 같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말하기가 애매했어요. 형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형님 요새 너무 달라지셨어요. 라고 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둘러놓고 참다가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가족 행사인데 제가 낄 수 있나요? 저 이제 괜찮으니까 안 불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화장품은 제가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정도를 다 빼와서. 형님도 회사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회사가 늘 갑인 거. 그쵸? 그러니 형님은 하하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다단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계속 그런 일 하다간 몸 상하고 마음 상한다? 그리고 내가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가족 행사지만 어쨌든 동서도 가족이잖아. 설마 이젠 우리 가족 아니라는 뜻이야? 그건 너무 서운한데. 내가 생각해서 부르는 거야.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적적하고 그럴 때 나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사양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해할게. 저는 대체 형님이 뭘 이해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형님이 하하 웃으면서 꽤나 본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말하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죠. 우리가 얼마나 아량이 넓은데 안 그래? 고작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거 하네 저거 하네. 치사하게 어머님도 아니고 할머님을 등에 업고 말이야. 내가 그거 다 감수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아량이 넓어. 동서는 운이 좋은 거야. 나 같은 형님을 만나서. 그렇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형님이 제게 앙금이 있다는 걸요. 사실 제가 시댁에서 부엌 일을 제일 안 했다면 제일 안 했어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간보기, 밥상에 음식 올리기, 할머님과 수다 떨며 고스톱 치기 그런 거였죠.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형님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댁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시지만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시아버지의 어머니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나 명절이나 온갖 가족 행사를 총괄하셨어요. 그리고 지독한 아들 지상주의셨죠. 그래서 남편을 포함한 형제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마구 할머님이 혼내셨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대로 아들을, 그것도 첫 손주를 아들로 낳은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그때 할머님이 너는 무슨 복을 빼앗겼길래 이러냐? 하신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고요. 하지만 옛날 분이시니 어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서운했나 봐요. 물론 제가 명절이나 제사 때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할머님이 저를 많이 찾으셔서 거의 할머님과 붙어있긴 했어요. 그래도 눈치껏 행동했던 것 같은데 형님은 그것도 마음에 안 찼나 봐요.
그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서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좋아하고 따르던 형님인데 저한테 적기를 품으시니까요. 제가 한마디 말이 없자 형님은 듣고 있는 거냐고 묻더니 본인 할 말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번 명절이랑 제사부터 할머님 못 오신다고 하거든. 다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움직이시질 못하신대.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지? 이제 동서 방패는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구분구분 말 잘 들어. 하라는 거 똑바로 하고. 어? 왜 자꾸 대답을 안 하지? 그리고 혹여나 내 말 듣고 이제 어머님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니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거야. 어머님도 동서 행동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하셔. 물론 어머님도 아들 셋 낳으셨지만 할머니 행동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행동 잘해. 알았지?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할머님이 이제 큰 집에 오지 않으시다뇨. 물론 제가 정말 할머님을 방패 삼아 부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님이 더는 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서운했어요. 그리고 사실 형님의 말도 무서웠고요. 그렇게 다음 제사가 되었어요. 제가 큰 집에 도착하니 정말 할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머님을 찾는 눈빛을 보았는지 형님은 저를 비웃으면서 팔짱을 꼬시더라고요. 왜? 할머님 찾아? 내가 말했지? 이번 제사 때부터 영영 안 오신다고. 이제 동서 시대는 끝났어. 동서가 아들 낳은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어서 옷 갈아입고 앞치마 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어디 한번 알아서 제사상 차려봐. 형님은 그러시면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엔 종량제 봉투에 장을 봐온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씩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준비하는 건 처음이어서 난감했어요. 제가 사실 제사상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음식을 두어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로 나가 이실 짓고 했어요. 모르겠다고요. 그러니 도와달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고 형님은 저를 보고 또 한 번 비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어? 아무리 인터넷 찾아봐도 모르겠지? 원래 제사라는 게, 제사상이라는 게 집안마다 전통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 번도 제대로 도운 적이 없으니, 한 적이 없으니 알 리가 있나? 냉장고에 채소나 준비물들은 제대로 뒀어? 미리 해동시켜 놓을 거 빼놓고 했어? 그게 기본이지. 안 그래? 동서 집에서 음식 하나도 안 해먹는구나? 매일 사 먹니? 그런 식으로 남편 음식 해줬어? 그게 부인으로서 할 짓이야? 형님의 추측은 거의 맞았어요. 저는 제 남편이 먹을 음식도 제가 먹을 음식도 제 자식들이 먹을 음식도 최상의 것들로 사 먹었어요. 제가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유 시간은 많지만 의외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요리를 해서 끼니를 챙기는 건 힘에 붙였어요. 저는 형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으로 형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형님은 그 눈빛을 읽으시곤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서방님이 빨리 돌아가셨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부인 잘못 만나서 안타깝기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일도 안 하시잖아요. 저 그래도 저희 집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주부의 일도 해요. 제가 몸이 여러 개인 것도 아닌데요. 형님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은 팔을 꼬더니 헛웃음을 쳤어요. 그걸 변명이라고 내어놓는 거야? 그게 변명이면 세상에 위대한 어머니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어머니는 위대한 거야. 그리고 부인도 위대한 거야.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내야 해. 정말 동서는 편하게 결혼했다. 편하게 살림하고 편하게 육아하고. 어머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자기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내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나 치고 말이야. 애초에 이랬다는 거 알았으면
동서, 이 집안에서 내쫓아도 무방해. 알아? 그리고 형님은 턱으로 부엌을 가리키셨어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라는 소리였죠. 저는 그 뜻을 알고 뒤를 돌아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이은 형님의 말씀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설마 남편 사망 보험금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지? 제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형님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닌 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찜찜한 기분으로 제사상을 차렸죠. 잡채든 생선구이든 나물이든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해본 것들이나 생전 처음 해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제사상에서 간을 보려는데 형님이 제 손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의 없게. 동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아? 그냥 무례한 사람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있어? 당장 부엌으로 따라와. 내가 간 볼 테니까. 동서가 이제껏 했던 것처럼. 그러더니 하나하나 간을 보시고 뱉고 간을 보시고 뱉고를 반복하셨어요. 인상은 있는 대로 쓰시면서 제가 만든 것이 형편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해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미 재료는 다 써서 다시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 그건 정성이 부족한 거라면서 정성 하나로 장을 다시 봐와서 제대로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4년째예요. 제사나 명절엔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가는 형님이 보고 완전 입장이 달라졌죠. 그리고 정말 할머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의 마지막 명절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잡채부터 갈비찜, 나물 각종 전들. 처음에는 어리숙하더니 4년 만에 적응해서 이제는 형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명절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놀라셨고 형님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죠. 무튼 그러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친척들을 포함해 시댁 가족분들은 즐겁게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시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언제부터인가 저를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뭘 했다고 파스를 붙여. 이러다 파스 냄새 음식에 다 배이면 어떻게 할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이제 아주 조금 제대로 한다고 기고만장하지?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동서가 뭐 대단한 거라도 한 것 같지? 그거 아주 큰 착각이야. 알겠어? 그 소리를 집안 사람들이 모두 들었어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내 아주버님이 오시더라고요. 형님 옆에 딱 서더니 제 팔목에 파스를 보시고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뭐 별거라고. 우리 부인은 몇십 년을 했는데 그래도 파스 한 번 안 붙이고 늘 웃으면서 식구들 맞이했다고? 그게 어렵나? 식구들인데 그게 어려워?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식구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래? 가서 술이나 더 가져와. 그리고 나중에 할머님 댁에 갈 거니까 음식도 좀 싸놓고. 뭐? 당신이 간다고? 왜 당신이 가지? 내가 장손인데 지금 나조차도 무시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우리 부인이 힘들게 해왔던 것처럼 가만히 하라는 일만 하라고. 어? 결국 저는 눈물을 훔치면서 할머님 댁에 가져갈 음식들을 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형님이 오셔서 그걸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셨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셨고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더니 제가 하는 것만 빤히 쳐다보셨죠.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님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제사가 2달 뒤이니 확실히 준비하라고요.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없으니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제사가 되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일을 쉬지 않고 하느라 지쳐서 음식을 사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나물이랑 전 같은 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걸 사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히 보였지만요. 그때만큼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 아니면 말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물과 각종 전들을 구매해서 큰 집으로 갔어요. 한 봉지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제사상을 차렸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은 음식 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부설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저를 단번에 의심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운전을 제사상에서 바로 손으로 집어먹더니 전을 툭 하고 제사상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 사온 거지? 마트에서. 어? 감히 이런 걸 제사상에 올려? 왜? 손목이 부러져서 뒤집개도 잘 못 잡니? 어디 이걸 먹으라고 가져와? 당장 안 치워? 다시 장봐와. 너처럼 싸구려 음식 말고 다시 하란 말이야. 그 소리에 아주버님도 왔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혀를 끌끌 찼죠. 푹 배워서 그런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지금 당신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야? 감히? 호프집 딸내미가 잘 나가는 연구원 꼬셔서 이 집 며느리 된 주제에 어떻게 이런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 우리 부인 말이 맞아. 당신 같은 싸구려 음식 내놓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내오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딨어? 당신 이런 식으로 내 동생도 무시했지. 내 동생 10년은 더 살 수 있었다고. 그 호통에 저는 눈물을 왈칵 흘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제기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바닥으로 하나씩 다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내 동생 다시 돌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울었죠. 그리고 형님은 제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저는 계속 눈물이 나서 코를 훌쩍이며 울었어요. 그런데 병풍이 흔들리더니 쓱 하고 무언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할머님이셨어요. 할머님이 어쩐 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병풍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 일어나 밖으로 나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놀라고 아주버님도 형님도 놀랐어요. 모두 놀라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한참 동안 정적이 이어졌죠. 모두 빤히 할머니만 봤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엉망이 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이게 뭐냐? 정성스럽고 엄숙한 제사에 다 늙은 녀석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자 형님이 다급하게 제가 음식을 사왔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제사상에 떨어진 명태전 하나를 집어 드시더라고요. 뭐만만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강산도 몇 번이나 변하고 니들 살아있는 동안에도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다. 시대에 발맞춰 걸어야지 고작 이런 걸로 다 큰 녀석들이 몸싸움이나 하고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정은이한테는 일 시키지 말라 했지. 내 말이 그렇게 우습더냐? 이 고마운 사람한테, 이 귀한 사람한테 너희는 일을 시키고 싶더냐? 아가야, 일어나거라. 이 할미를 봐서라도 이것들 행동은 용서하거라. 그러면서 할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키셨죠. 할머님이 저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고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제 남편, 하늘나라로 간 제 남편 말이에요. 12년을 불구로 살았어요. 제 큰아들이 3살 때 그리고 둘째가 갓난아기일 때 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질질 끌려가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 남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자신이 불구가 되었다는 상황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발까지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휠체어도 안 탔어요. 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사고 이후 무척 무기력했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저와 같이 자는 것도 싫어했죠. 제 도움을 받을 때마다 늘 인상을 썼어요. 처음엔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지냈는데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제 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시댁에 남편을 맡기고 새 출발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선택한 제 사람인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사고 이전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그 시간을 보내준 것이 감사했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래, 당신이 불편하면 더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솔직히 전 남편이 그래도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오래 살길 바랐어요.
물론 미울 때도 있었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빨리 갔으면 싶다는 건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까지는 없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 남편은 무척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죠. 그러다 심장이 멈춘 적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코에서 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보내줘야 하는구나. 그래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남편은 숨을 거두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말이에요.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막상 간이 서운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시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딱 하나로는 설명이 불가해요. 그래도 이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남편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래서 일부러 납골당도 야외로 신청했어요. 먼지도 많고 비도 오고 눈도 오지만 그래도 밖에서 원 없이 실컷 보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뒤에 한동안 납골당 한번 제대로 간 적 없었어요.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남편의 역사는 이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 자기 손자를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게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그때처럼 고마운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할머님이 그러시자 그때 형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셨어요. 할머님은 왜 맨날 동서만 감싸세요? 정말 제가 딸만 낳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대에 발맞춰 걸으라면서 할머님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의 울분을 듣고 할머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으셨어요. 내가 언제 네 딸 낳았다고 미워하대. 너는 속이 빤히 보여. 하기 싫은 척 뒤에선 다 하고 다니지. 아니냐? 내가 다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이? 할머님이 그 말을 하시자 아주버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형님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하셨죠.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어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요. 할머님은 혀를 끌끌 차셨어요. 네가 내 고추밭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참고 모르는 척하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괜히 참았다 싶구나.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귀한 사람을 이리 대접하냔 말이야. 할머님은 크게 고추 농사를 지으셨고 아주버님은 퇴직을 앞두시면서 아름아름 그 밑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할머님은 아주버님이 퇴직을 하고 일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 고추밭을 모두 물려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그런데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할머니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코인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코인은 안타깝게도 모조리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렇게 할머니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비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혀를 끌끌 차셨어요. 종현아, 네가 내 고추밭에서 일하고 싶다고 왔을 때 나는 너의 눈빛을 봤다. 경찰로 살면서 건강한 네 눈빛을 봤어.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다 죽어서 퀭 해가지고 영 볼품이 없구나. 이제 앞으로 내 밭에 올 생각도 말아라. 그리고 담보대출도 다음 달까지 청산하고. 네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게 노름이랑 다를 게 뭐냐? 너 언제나 정직을 내세우지 않았니? 그 신념은 어디로 간 거냐? 그리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거라. 은혜도 모르는 놈은 내 손자로 남을 자격도 없다. 그건 네가 장손이든 뭐든 마찬가지야. 썩 꺼지거라. 네 부인도 같이.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고개를 조아리고 계속 빌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셨죠. 하지만 할머님이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절대 귀에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큰 집에 들어오셨어요. 자기 큰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놀라서 뛰어와 아주버님을 일으키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울고 계셨어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는 놀라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너까지 그러느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가가 네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보살폈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도 똑같구나.
똑같이 못났어. 그러시며 시어머니도 내쫓으셨죠. 세 사람 모두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제게 오셨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제게 오셔서 괜찮냐 물으시더니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괜찮니? 내가 다 미안하구나. 내가 애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해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니? 그리고 앞으로 여기 올 생각 말아라. 너를 내쫓는 게 아니야. 나는 참 아쉽지만 그동안 고생했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님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겨우 진정하고 짐을 챙겨 나왔는데 놀이터에 맨발인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더군요. 저는 허리를 펴고 당당히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 여우 같은 기집애, 감히 할머니 뒤에 숨어 우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너 때문에 당한 게 얼만데, 고생한 게 얼만데. 아주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살랑살랑 여우짓 하더니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할머님 땅으로 코인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사상 차리는 법도 제대로 몰랐던 저인걸요. 저는 그저 제 일에 충실했을 뿐이고 할머님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리고 형님, 제가 제사상 차려보니 알겠어요. 이거 참 힘든 일이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집안에 할 도리 이미 다 했잖아요. 딸을 낳았네, 아들을 낳았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그래도 제가 아주버님이 사랑하던 동생 처예요. 아니, 솔직히 아주버님 제 남편 사고 나고 얼마나 찾아왔어요?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좀 서운하지만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렇게 전 시댁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님께는 감사한 마음에 가끔 할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자를 가지고 댁에 들립니다. 할머님은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시댁은 명절과 제사를 모두 없앴답니다. 이젠 전혀 모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돈을 메우지 못해 아주버님은 퇴직하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다고 해요. 차가 무척 비싼 것이었는데 아깝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저번 주에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함께요. 남편이 하늘나라고 하고 줄곧 가지 못했는데 할머님으로부터 받은 용기로 가보았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후련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가 전혀 판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하게 살다가 좋은 남편을 만나기도 했고 정과 의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남편을 보살펴 언제나 제 편인 할머님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기도 했고요. 소중한 마음은 언젠간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겁니다. 반드시요. 모두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